안녕하세요. 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키우며 하루하루 굳세게 살고 있는 40대 싱글맘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웃으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이혼한 이야기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막장 드라마 그 자체입니다. 저는 결혼 생활을 10년 했는데 그 10년의 생활이 처참한 배신으로 돌아왔을 때 그 절망감은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저와 전 남편 이중현은 결혼 후 1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은 것 자체도 힘들었지만 저를 더 힘들게 만든 건 바로 시아버지 때문이었어요. 병원에서도 저희 부부 난임의 원인은 불분명하다고 했습니다. 둘 다 건강했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아이가 안 생겼죠. 분명 이유가 확실하지 않다고 했는데도 시아버지는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저에게 폭언을 퍼부으시는 거예요. 애도 못 낳는 게 음식 솜씨도 이렇게 없냐? 반창 꼬라지하고는. 맘 같아서는 당장 이혼시키고 싶다. 아니 남의 집대를 다 끊어놓을 작정인 건지. 이래서 여자가 집안에 잘 들어와야 되는 거야. 아버님의 말들은 전부 가슴에 대못으로 박혔습니다. 아버님이 저런 식으로 함부로 말하셨음에도 그래도 제가 꾹 참고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어머님과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나마도 아버님 대신 늘 저에게 미안해하셨고 또 저에게 나름 잘해주셨어요. 가끔 아버님이 또 저에게 뭐라고 하시려고 하면 어머님이 말리거나 다른 말로 돌리신 적도 많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엄청 적극적으로 제 편이 되어주신 건 아니지만 그 정도도 저는 너무 감사했죠. 또 남편하고도 사이가 좋았고 부부 사이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아버님의 폭언에도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아이가 우리 부부를 찾아오겠지 조금은 마음을 놓고 또 조금은 포기를 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너무 간절할 때보다 좀 포기하면 생긴다는 말도 있던데 그 말이 정말인가 봅니다. 결혼하고 10년 만에 포기하고 있던 아이가 찾아왔거든요. 임신 테스트기 2줄이 떴는데 혹시나 해서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해지면 그때 말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병원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병원에서 임신 5주차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던지 저도 모르게 눈물도 좀 나더라고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곧장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아버님이 그토록 구박했기에 가장 먼저 아버님께 알리고 싶더라고요. 갑자기 어쩐 일이냐는 어머님을 보며 두 분 다 앉아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임신했어요. 순간 아버님은 돋보기를 급하게 찾아 끼시더니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보셨습니다. 아니 이게 정말이냐? 임신? 네, 오늘 병원 가서 확인하고 오는 길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어디 보자. 요 조그만한 게 우리 손주라니. 아유, 잘됐다, 잘됐어. 너무 고생 많았다, 아가. 아버님은 초음파 사진을 보고 또 보시더니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기세로 일어나셨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이렇게 임신이 될 걸 그렇게 안달복달 오래도 기다렸네. 잘됐다 잘됐어. 너 오늘 밥 먹고 가라. 집에 한우 세트 선물 들어온 게 있는데 당장 우리 며느리 고기부터 구워줘야지. 저한테 막말을 일삼던 아버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태도가 180도 바뀌더군요. 그 뒤로 아버님은 차가운 데 앉지 마라, 담요 덮어라, 잘 챙겨 먹어라 등등 저를 막 챙겨주시는데 좀 울컥하더라고요. 아버님한테 그동안 받았던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고 때마침 저에게 찾아와준 아이에게도 너무나 고마웠죠. 그날 저녁 남편에게도 임신 소식을 전했는데 남편은 갑자기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펑펑 눈물을 쏟는 겁니다. 그 모습에 저도 너무 당황했죠.
기뻐할 줄은 알았지만 눈물을 다 쏟다뇨. 남편도 이렇게까지 아이를 기다렸다고 싶어서 저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냐면 사실 남편은 언젠가부터 그냥 포기하자고 우리끼리 잘 살자고 했었어요. 더 이상 임신 시도를 하지 말자면서요. 남편보다는 제가 더 아이를 갖고 싶었습니다. 저는 원래도 아이를 좋아하고 이왕이면 많이 낳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안 생기니 더 안달복달했던 거죠. 그런데 남편은 임신 사실을 알고 펑펑 우는 겁니다. 그 우는 모습에 저도 남편을 꼭 안고 같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거야? 너무 좋아서 우는 거지, 당연히. 으이그, 무슨 애도 아니고 이렇게 울어. 근데 나도 눈물 난다. 병원에서 임신 맞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 그렇겠지. 자기가 많이 기다렸잖아. 참 잘된 일이네. 그렇게 저희 부부는 한참이나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한 게 스쳐 지나갔죠. 저는 그토록 간절했던 저를 찾아와준 우리 복덩이 아이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뒤 성별이 나왔어요. 산부인과에 갔더니 핑크색 옷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들이든 딸이든 다 너무 좋았기에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딸이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태도가 또 돌변했어요. 잘못 듣기라도 한 양 미간을 확 찌푸리시더라고요. 뭐? 딸이라고? 아니, 왜 딸이야? 제가 성별을 정하는 것도 아닌데 저한테 막 따지시는 거예요. 10년을 기다렸는데 고작 계집애? 에잉, 재수가 없으려니. 저는 그 말에 너무 놀랐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나는 네가 아들 임신한 줄 알고 기뻐한 거다. 아, 딸이라니? 아, 너는 임신을 해도 꼭 딸을 임신하고 난리야. 아버님, 제가 성별을 정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딸도 좋아요. 제 말에 아버님은 저를 매섭게 노려보시더라고요. 어머님도 그만하라고 아버님을 말렸습니다. 그날부터 또다시 아버님의 막말이 시작되었어요. 딸 임신한 주제에 라는 말을 툭 하면 하셨죠.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싶어 아버님의 호출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말했죠. 아버님 해도 너무하신다고. 여태까진 그래도 시댁 어른들이니까 내가 좋게 참고 삭히려 했는데 이제 우리 아이한테까지 그러는 거 보니 못 참겠다고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이상한 겁니다. 원래라면 저한테 미안해하면서 여태까지 참은 거 안다고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말에 귀찮다는 듯 인상을 팍 쓰더군요. 아, 아버지가 옛날 분이라 그런 건데 그런 것도 이해 못해? 당신이 좀 맞춰드리면 되잖아. 아버지는 아들 손주 원했는데 아니니까 실망해서 좀 하시는 소리 가지고 그리고 호출을 거부한다니. 그러면 아버지가 불러도 안 간다는 거야? 이제 우리 아버지가 해준 거야. 받을 거 다 받아놓고 며느리 노릇은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런 개념 없는 소리가 어딨냐? 나 요즘 가뜩이나 회사 일로도 머리 터지겠는데 집안일까지 신경 쓰게 해야겠어? 그렇게 벌컥 짜증을 내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남편의 행동에 너무 벙찌고 황당했죠. 그 일 때문인지 남편은 한동안 저에게 말도 안 걸고 쌩한 겁니다. 제가 얘기 좀 하자고 해도 무시하고요. 남편까지 저러니 저도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더 이상 아버님한테 안 가겠다고 해서 시위하는 거야? 당신 정말 너무한다. 아버님이 나한테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뻔히 알면서 그나마 나니까 참은 거야. 다른 여자들 같았으면 진작에 이혼 소리 던졌어도 10번은 더 던졌어. 입장 바꿔서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그런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래? 그런데 제 말에 남편이 저를 흘겨보더라고요. 내가 아버지 때문에 이러는 줄 알아? 뭐라고?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다는 말이야?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방에 들어가더니 사진을 여러 장 들고 와 식탁 위에 딱 던졌습니다. 그런 남편의 눈빛은 경멸로 가득 차 있었죠. 내가 진짜 화난 이유는 이거야. 네 눈으로 직접 봐. 저는 황당한 기분으로 그 사진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은 제가 장민성 씨와 나란히 걷고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시는 사진도 있었고 무엇보다 장민성 씨가 저희 집 아파트 입구에 들어가려는 사진도 있었어요. 장민성 씨는 바로 남편 회사 후배 직원입니다. 남편하고는 꽤 친한 사이였죠. 이 사진이 도대체 뭔지 누가 이런 걸 찍었는지도 모르겠고 이걸 남편이 왜 저한테 따지는지 도저히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그 사진이 찍힌 이유는 이랬습니다. 몇 주 전 마트에서 장을 간단하게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저희 집 바로 근처는 마트가 없어서 좀 걸어야 되거든요. 평소에도 자주 가는 마트였죠. 그렇게 장바구니를 손에 들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장민성 씨와 우연히 마주쳤어요. 저한테 먼저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형수님. 남편하고 친한 후배라서 장민성 씨는 얼굴은 여러 번 봤거든요. 같이 밥을 먹은 적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잘 알고 있었죠. 어머나, 민성 씨, 안녕하세요. 여긴 어쩐 일로? 지금 회사에 있을 시간 아닌가요? 외근 나왔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형수님 보이셔서. 아, 그렇구나. 이리 주세요. 임산부는 무거운 거 들면 안 된다던데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무슨요. 이거 무겁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일하러 나오신 거 아니에요? 얼른 가보세요. 일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식사 시간이라 밥 먹고 들어가야 되고요. 이리 주세요. 제가 들어드린다니까요. 아니, 진짜 괜찮아요. 아이 참, 주세요. 저는 괜찮다고 하는데 거의 뺐듯이 제 장바구니를 들고 가셨어요. 좀 황당하지만 그래도 도와주시려고 하는 거니 어쩔 수 없이 어색하게 따라갔죠. 그리고 저희 아파트 부근에 왔고 저는 감사하다고 장바구니를 받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장민성 씨가 갑자기 목이 마르다고 하는 거예요. 제 장바구니도 들어주셨으니 제가 집 앞 상가에서 차를 한 잔 테이크아웃해서 드렸습니다. 장민성 씨는 갑자기 자기 얘기를 좀 했고 어쩔 수 없이 카페 앞에 서서 얘기를 좀 들어드렸죠. 어쨌든 그렇게 인사를 하고 다시 가려는데 장민성 씨가 자꾸만 집 근처까지 장바구니를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이 사람 왜 이러나 싶더라고요. 극구 괜찮다고 하는데 그럼 아파트 입구까지만이라도 갖다 준다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남편의 가장 친한 후배 직원이다 보니 됐다고 단칼에 거절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파트 입구에 멈춰서서 이제 장바구니를 달라고 했죠. 그분은 그제야 인사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친절하긴 한데 너무 과하다 왜 저럴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려 했으려니 저도 좋게 생각하고 말았죠. 그런데 바로 그날의 사진들이 찍힌 거고 누가 찍었는지 남편이 제 눈앞에서 이 사진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감도 안 잡히더라고요. 이게 뭐야?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이걸 누가 찍었어? 사람 시켰어. 사람을 시켰다고? 왜? 왜인지 왜 나한테 물어? 너랑 장민성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니까 그렇지. 남편의 말에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꿈을 꾸나 싶더라고요. 뭐라고? 장민성이 다 불었어. 너 장민성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며. 혹시나 해서 사람 붙였더니 이런 사진을 주더라. 장민성이 우리 집까지 드나드는 거야? 당신 도대체 장민성이랑 무슨 사이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장민성 씨랑 무슨 사이라는 거야? 이날 우연히 마주쳤고 내 장바구니 들어준다고 하더라. 나는 당신이 뭔 소리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 제가 억울함에 소리쳤지만 남편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독서를 퍼부었죠. 변명하지 마. 어쩐지 10년 동안 안 생기던 애가 갑자기 생겼다더니
혹시 장민성에 임신한 거 아니야? 뭐라고? 기가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했죠. 장민성은 남편 회사 후배일 뿐이고 그날 정말 우연히 만난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하면서 저를 몰아세우는 겁니다. 저는 손을 떨며 말했죠. 장민성 씨한테 당장 전화해. 지금 당장. 아니면 오라고 하든지. 남편은 코웃음 치며 전화를 걸더라고요. 스피커폰으로요. 예, 형님. 야, 너 똑바로 말해. 너 내 마누라랑 그렇고 그런 사이 맞지? 네가 실토했잖아. 실토를 했다니? 이게 뭔 소린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장민성 씨가 말하는 게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죄송합니다. 저 형수님이랑 그런 사이 맞고요. 제가 다 책임지고 회사도 그만두겠습니다.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장민성 씨,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장민성 씨가 저랑 무슨... 형수님, 미안해요. 내가 다 얘기했어요. 뭘 얘기해요? 우리가 뭔 사이인데요? 우리 며칠 전 우연히 길거리에서 본 게 다잖아요. 미안해요. 용서해줘요, 날. 제가 꿈을 꾸나 싶더라고요. 남편은 신경질적으로 핸드폰을 끄더니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저는 남편을 붙잡았죠.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나는 장민성 씨와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제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를 확 뿌리치더니 짐을 싸서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고 저는 넋이 나갔어요. 저는 장민성 씨와 아무 사이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며칠 동안 저는 거의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전화도 받지 않았죠. 회사에 전화해서 장민성 씨 연락처 알려달랬는데 퇴사를 했다고 하면서 개인 연락처라 못 알려준다는 겁니다.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그런데 집으로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인가 했는데 시아버지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들어오자마자 얼굴이 시뻘개져서 삿대질을 했죠. 너 바람 펴서 애 가진 거라며? 네? 이 더러운 년. 이 집 내 아들 집인데 나가려면 네가 나가야지. 왜 내 아들을 쫓아내? 당장 꺼져. 아버님, 이건 말도 안 돼요. 저 그런 짓 한 적 없습니다. 하늘에 맹세코 그런 적 없습니다. 당장 안 꺼져? 쫓아내줄까? 하면서 고함을 치는 겁니다. 아버님이 너무 무섭게 화를 내고 고함을 질렀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뱃속에 아이까지 위험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망치듯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거기에 계속 있다가 아버님이 뭔 짓을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친정을 가게 되었고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부모님도 기막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장민성이라는 남자와 내가 아무 관계도 아닌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이게 말이 되냐고 하셨죠. 저야말로 한장할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장민성을 찾아야겠더라고요. 그렇게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장민성의 뒤를 캐보았습니다. 저는 임신한 배로 부모님과 장민성을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너무 억울했죠. 그 와중에 남편은 저에게 이혼소장을 보냈고 정을 생각해서 상간소송은 안 하겠답니다. 다만 재산에는 손댈 생각도 말고 조용히 이혼하고 나가랍니다. 저는 절대 이렇게 이혼은 안 할 거라고 내 억울함을 반드시 풀 거라고 했죠.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수소문 끝에 심부름센터를 알아냈고 장민성 씨에 대해서 알아내달라는 의뢰를 하게 되었죠. 그 와중에 남편과 시아버지는 이혼을 하라고 닥달을 하고 뱃속의 아이는 점차 커져가고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아이가 잘못되는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요. 그런데 의뢰를 하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드디어 장민성을 찾아냈다고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장민성을 잡으러 갔죠. 장민성이 있던 곳은 놀랍게도 사설 오락실이었습니다. 완전 폐인이 된 꼴로 오락실에서 죽치고 있는 걸 찾아냈죠. 장민성을 저를 보고 도망치려 했는데 저희 아빠가 붙잡아 왔어요. 저는 장민성에게 따졌습니다.
당신이랑 나랑 무슨 사이라고 그런 소리를 했느냐고요. 그러자 장민성이 고개를 푹 숙이며 충격적인 말을 꺼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 제가 형님한테 부탁을 받고. 장민성의 고백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장민성은 오랫동안 인터넷 도박이나 성인 오락실을 다니며 도박을 즐겼대요. 낮에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저녁에는 도박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겉으론 워낙 싹싹하고 건실해 보여서 생각지도 못했죠. 그러다가 빚이 꽤 생겼다고 했고 사채빚까지 손을 댔대요. 그 사채업자들이 회사까지 찾아와 여러 번 난리를 쳤고 결국 이런저런 일로 회사에서도 해고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고를 앞둔 어느 날 제 남편이 장민성에게 제안을 하나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좀 도와주면 큰 돈을 주겠다고요. 돈에 눈이 뒤집힌 장민성은 뭐든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다름 아닌 저한테 누명을 씌워 이혼을 하려 했다며 제 상간남인 척 해주라고 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저는 전혀 몰랐지만 남편은 이미 만난 지 2년 가까이 되는 상간녀가 있다고 했습니다. 회사 거래처 사장 딸인데 거래처에서 이사로 재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일을 한다기보다 사장 딸이라서 그 직책이라고 했습니다. 일 때문에 남편하고 만나다가 눈이 맞은 모양인데 남편은 그 여자랑 새 출발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 여자가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집에 돈도 많고 남편 입장에선 저보다 훨씬 나은 여자처럼 느껴졌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임신도 안 되고 시아버지랑 사이도 안 좋으니 그 핑계로 적당히 이혼을 하려 했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예상치 못하게 제가 임신을 했던 거죠. 남편은 친한 후배인 장민성에게 이런 얘기도 다 털어놨다는데 난임으로 적당한 핑계를 대서 저랑 이혼을 하려 했는데 제가 갑자기 임신을 했다고 하니 너무 기가 막혀 눈물까지 났답니다. 그러니까 제 임신 사실에 남편이 펑펑 울었던 이유가 너무 기뻐서가 아니라 자기가 새 출발해야 되는데 일이 꼬였기 때문에 기가 막혀서 운 거였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남편이 울 때 저도 덩달아 울었는데 와, 장민성에게 그 얘기를 전해 듣는데 이가 바득바득 갈리더라고요. 남편은 장민성에게 돈을 주며 상간남인 척 해달라고 했답니다. 사진을 몰래 찍을 테니 저한테 접근해서 적당히 가까이 있는 사진을 찍겠다고 한 거죠. 거짓말로 상간관계인 척 말도 꾸며내고요. 그렇게 저를 부정행위를 한 유책 배우자로 몰아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재산 분할도 없이 이혼하려는 속셈이었다고 했습니다. 정작 바람을 핀 건 남편이지만요. 그렇게 하고 장민성은 회사를 그만뒀고 남편에게 일정의 돈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약속했던 돈을 다 안 주고 반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락 끊고요. 그래서 장민성도 좀 악에 박혀 있었는데 마침 제가 찾아오니 다 불어버린 거죠. 장민성은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데 바람핀 주제에 오히려 저한테 덮어씌우고 이혼하려 한 남편이나 돈만 주면 아무 일이나 다 하려고 한 장민성이나 진짜 똑같은 쓰레기들이더라고요. 저는 머리끝까지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배신감을 넘어선 사리가 느껴질 정도였죠. 저희 부모님도 경악을 금치 못하고요. 저는 장민성에게 양심 선언한 거 녹음할 거고 필요하면 법정에서 증언도 해달라고 했습니다. 장민성도 결국 알겠다고 했죠.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와중에도 계속 저에게 이혼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남편놈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처절한 복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후 장민성에게 남편에게서 돈을 입금받은 내역과 사주를 받은 것과 관련된 문자 내용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자백 녹음 파일도 확보하고요. 이것은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라 멀쩡한 아내를 누명을 씌워 매장하려 했던 범죄를 증명할 결정적 무기였죠.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과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동시에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 당신 말대로 이혼해 줄게.
대신 임신 중이라 몸도 힘들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니 한 달만 기다려줘. 남편은 제가 드디어 이혼을 결심했다고 생각했는지 신이 나서 상간녀와 대놓고 만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심부름 센터를 통해 남편이 상간녀와 만나는 증거들을 다 확보했죠. 남편 놈은 그때까지 저와 이혼하고 그 상간녀와 새 출발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을 겁니다. 그 상간녀네가 집이 탄탄하다고 하니 더욱 그랬겠죠. 하지만 남편 놈이 원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이를 갈았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한 달 뒤 저는 남편 회사 감사팀 앞으로 두툼한 서류 봉투를 보냈습니다. 발신인은 법무법인이었죠. 남편이 부하 직원에게 돈을 주고 아내를 불륜녀로 조작하려 한 증거와 그리고 거래처 이사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들이었습니다. 단순 불륜이 아니라 후배 직원을 매수해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회사 입장에선 단순한 사생활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남편의 회사는 뒤집어진 모양이고 사내 게시판과 블라인드 앱도 그 일로 몽땅 뒤집어진 모양이었죠. 제 남편은 와이프 내쫓으려고 후배 매수해서 자작극 벌이고 뒤로는 거래처 이사랑 바람을 피우고 있던 천하의 파렴치한 인간으로 난리가 났으니까요. 그 일로 회사가 꽤나 시끌시끌했던 것 같고 결국 징계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남편은 권고사직 형태로 쫓겨나듯 회사를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상간녀 역시도 아버지 회사에서 이사 타이틀을 달고 있었지만 실상은 놀고 먹는 무늬만 임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집 역시도 발칵 뒤집혔다고 했어요. 그 거래처 사장님은 자기 딸이랑 제 남편이랑 만나는지 몰랐다가 모든 걸 다 알게 된 모양인데 그냥 불륜도 아니고 본처를 내쫓기 위해 이런 일까지 벌였다는 사실에 기가 막혔겠죠. 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는 내 딸 주변에 얼씬도 하지 마라 으름장을 놓았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상간녀 역시도 남편이 그렇게 진지한 상대는 아니었던 모양이었는지 바로 남편과는 정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간 시아버지가 저에게 했던 폭언들에 대한 증거도 있었기에 시아버지도 같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당한 시아버지가 펄쩍 뛰며 전화를 했기에 제가 그랬죠. 바람피고 온갖 더러운 짓, 추악한 짓 하고 다닌 건 내가 아니라 당신 아들이라고. 당신도 남의 집 엄한 딸 잡지 말고 본인 자식이나 똑바로 키우지 그랬냐고요. 저는 살면서 어른한테 저렇게 말해본 적이 없는데 시아버지한테는 너무 맺힌 게 많아서 정말 악다구니를 쓰며 다 쏟아냈던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가 전화 뒤에서도 뒷목 잡고 넘어가는 게 보일 지경이었죠. 저는 진짜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붓고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 후 남편과는 지루한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 10년이 되었다며 위자료랑 별개로 재산 분할 반을 요구했거든요. 회사에서 잘리고 상간녀한테도 버림받은 남편은 재산은 포기 못하겠는지 갖은 수를 쓰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지가 그런다고 법적으로도 안 되겠나요? 저는 위자료는 물론 제가 만족할 만한 재산 분할까지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소송을 이어가는 사이에 예쁜 딸아이를 출산했어요. 친정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이혼 관련 처리가 끝이 나고 지금은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받은 재산 분할 금액으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정 부모님 사시는 아파트 상가예요. 요즘은 그 다사다난했던 지난 일들이 마치 전생처럼 느껴질 정도로 평온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를 모함하고 벼랑 끝으로 내몰려던 전남편 놈의 악행들. 이런 일까지 당한 사람은 흔치 않을 것 같네요. 하지만 하늘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시련을 준다는 말도 있잖아요. 다르게 생각해보면 제가 그만한 시련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험하고 기막힌 일들은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어지간한 일로는 꿈쩍도 하지 않을 만큼 강해졌다고 믿거든요. 얼마 전 시아버지가 딸이라도 좋으니 아이 좀 보여달라며 연락을 했는데 저는 답장도 않고 바로 차단했습니다.
딸아이라고 그렇게 난리칠 땐 언제고 이제 와선 아쉬워하는 그 모습이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이를 위해서 좀 더 마음도 단단히 먹고 굳세게 살 겁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남 일녀를 둔 60대 후반의 평범한 엄마 이영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가슴에 대못을 받고 제 딸의 눈에서 피눈물을 쏟게 했던 전 사위가 비참하게 무너진 통쾌한 사연입니다. 그 기막힌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남편은 아이들이 한창 학교에 다닐 무렵 큰 병을 앓으며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평범하게 잘 살아왔던 우리 집이 남편의 병환으로 인해 급격하게 무너지게 되었죠. 남편의 긴 투병 생활과 함께 저희 집 형편은 나락으로 떨어졌으니까요. 남편은 당연히 경제활동이 어려워졌고 저도 남편의 간병 때문에 일을 길게 할 순 없어 짧게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집 형편은 나아질 길도 없이 오랫동안 어려웠습니다. 그 고생 끝에 남편이 괜찮아졌다면 참 다행이었겠지만 결국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남은 건 빚더미뿐이었습니다. 가세는 이미 급격히 기울었고 집안의 가장 노릇은 고스란히 장녀인 제 딸 서희의 몫이 되었어요. 저희 큰딸 서희는 너무나도 야무지고 미련할 정도로 책임감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참 잘해서 학창시절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도 했어요.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학원도 잘 못 보내줬는데 혼자서 어찌나 야무지게 잘하던지요. 선생님들도 서희를 기특해 했습니다. 결국 서희는 명문대에 합격도 했는데 엄마로서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는 서희가 명문대에 합격한 줄도 몰랐습니다. 왜냐면 먹고 살기 위해 바쁘게 살기도 했고 또 서희가 말을 안 했거든요. 서희는 자기 혼자서 등록금을 도저히 낼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지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입학을 포기했던 거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 사정이 너무 안 좋았기에 왜 그랬냐고 딸에게 따져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희 집은 오랫동안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주변에 돈도 많이 빌렸고 빚도 많이 진 상태라서 도저히 등록금을 마련할 재간이 없긴 했거든요. 결국 서희는 원래 가고 싶었던 대학교가 아니라 좀 떨어진 지방의 대학교에 4년 등록금을 받는 조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기숙사에서 생활하기로 했고요. 서희는 이것도 좋다고 했지만 전교 1등을 놓지 않았던 서희에겐 아쉬운 결과일 수밖에 없었죠. 서희는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도 아르바이트를 쉬지 않고 했습니다. 자기 생활비와 용돈도 벌고 남은 돈으론 저희 집 생활비도 보탰죠.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공부에만 전념하라고 해도 서희는 악착같이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했습니다. 한 번씩 볼 때마다 애가 고생이 많은지 살이 쭉쭉 빠져있고 손마디도 거칠어져 있는 게 도저히 20대의 청춘을 즐기는 대학생 같지가 않아서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낮에는 아르바이트하고 밤에는 학교 공부하고 어찌나 과로를 했는지 코피까지 종종 흘리는 것을 알고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딸의 고생을 알면서도 소리 죽여 우는 것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참으로 무능하고 죄 많은 엄마였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청소하는 일을 했고 남는 시간에는 집에서 부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생활비 정도만 벌 수 있었는데 딸이 아르바이트하고 노력하면서 따로 지동생 등록금으로 400만 원 정도를 마련해 놓았더라고요. 동생은 자기처럼 원하는 대학을 포기 말라는 거였죠. 그걸 알고 저도 저희 아들도 눈물을 펑펑 흘렸고 저희 아들은 지금도 자기 누나에게 늘 고마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쨌든 그렇게 저희 집은 저희 큰딸이 가장의 역할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어린 딸한테 가장의 역할을 지우게 한 것 같아 저는 평생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았죠. 참 고단하게 살아온 딸이었기에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잘 취업하고 또 저희 딸만을 사랑해주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다며 한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그가 바로 첫 번째 사위인 유철민이었어요. 착하고 그간 고생 많이 하며 살았던 딸이기에 그토록 좋은 사람 만나길 간절히 바랬건만 솔직히 처음 봤을 때부터 첫 번째 사위는 제 마음에 썩 들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을 마구 훑어보며 무시하는 듯한 눈빛도 그렇고 말투에도 묘하게 섞인 거만함이 거슬렸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서희 씨가 생활력이 강해서 마음에 들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제 딸이라는 사람 자체가 좋아서 결혼하고 싶다기보다 생활력이 강해서 좋다는데 엄마인 제 입장에선 결코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었죠. 저는 썩 마음에 안 들었지만 딸이 유철민을 참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서희에게 결혼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떻냐고도 했는데 서희는 철민 씨가 말은 툭툭거리지만 심성이 착하고 남자답고 든든하다며 잘 살 수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야무지고 똑똑한 딸이니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지. 그리고 저도 한두 번 본 걸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기에 오랫동안 사귀어온 딸이 보는 게 맞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딸은 첫 번째 결혼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딸의 첫 번째 결혼 생활은 사는 게 아니라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딸이 저한테 시시콜콜 말을 하지 않아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첫사위 유철민은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었죠. 유철민은 결혼 생활 내내 처가가 가난하다고 서희를 개무시했다고 하더군요. 제 딴에는 사위가 오는 날이면 없는 살림을 털어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주곤 했는데 유철민은 젓가락으로 반찬을 뒤적거리며 깨작깨작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장모님, 이 나물에서 쿰쿰한 냄새가 좀... 아유, 그런가? 어제 무친 건데 쿰쿰하면 먹지 말게. 그리고 갈비도 너무 질겨요. 턱이 아파서 못 먹겠어요. 너무 짜기도 하고. 그런 식인 겁니다. 저는 너무 무안하고 부끄러웠고 저희 딸도 굳은 표정으로 그만하라고 유철민을 흘겨보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집에 가면 여지없이 싸웠나 보더라고요. 나중에는 사위가 거의 저희 집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명절에도 저희 딸을 보내주지 않았죠. 서희가 가타부타 말은 안 하지만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살았는지 피부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만 하는 인간 없다더니 유철민 그 인간은 기어코 돌이킬 수 없는 사단까지 냈습니다. 여자가 생긴 거였죠. 그것도 아주 뻔뻔하고 대범하게 서희가 회사 간 틈을 타서 상간녀를 안방까지 끌어들인 거예요. 서희가 몸이 안 좋아 조퇴를 하고 예정보다 일찍 귀가한 날 현관에서 낯선 여자의 구두를 보았고 안방에서는 남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더군요.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었을 때 그 추악한 광경을 직접 목격한 딸의 심정이 얼마나 기막히고 무너졌을지. 그런데 유철민은 외도를 들키고도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빌어도 모자를 파내 오히려 딸에게 소리를 지르며 딸 탓을 했다더군요. 유철민은 서랍에서 통장 하나를 집어 던졌다고 했습니다. 서희가 자기가 버는 월급을 아껴 제 병원비와 약값으로 쓰라며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보내줬거든요. 그걸 꼬투리를 잡으며 생난리를 쳤다는 겁니다. 너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야금야금 돈 빼돌려서 네 친정 먹여 살렸잖아. 아픈 엄마를 위해 30만 원 보내준 게 무슨 친정을 먹여 살렸다는 건가요? 심지어 저희 딸도 돈을 벌었기에 맞벌이였는데요.
딸 입장에선 유철민이 평소에 돈 쓰는 걸로 하도 생 난리를 치니까 저한테 보내주는 돈은 말하지 않았었대요. 그런데 그걸 꼬투리 잡으면서 저 생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 딸더러 도둑년 소리까지 했다는 겁니다. 유철민은 지가 바람피고 상간녀를 지방까지 불러들였으면서 오히려 저희 딸이 돈을 친정으로 빼돌렸다느니 갖은 누명을 씌워서 협박을 한 거죠. 자기 주변에 변호사 친구들 많고 절대 가만 안 있을 거라면서요. 너무 지쳐버린 딸은 싸울 기운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명백한 사위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위자료 한 푼 받아내지 못한 채 이혼을 해야 했거든요. 저한테 티내지 않고 애써 괜찮은 척하며 살아가던 딸은 짐을 싸들고 저희 집에 온 순간 결국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딸이 쏟아낸 눈물은 제 가슴을 후벼 파고 제 뼈에 사무쳤죠. 내 잘못이다. 아무 힘도 없고 돈도 없어 내 딸을 지켜주지 못했고 무시당하게 만들었구나. 죄책감에 딸을 끌어안고 밤새 통곡했습니다. 누구보다 행복하길 바란 딸이지만 결국 상처만 남긴 채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된 거였죠. 이혼 후 제 딸 서희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한동안 웃음을 잃고 살았습니다. 그 활발하고 야무지던 아이가 대인 기피증에 걸린 듯 말도 없어지고 회사와 집만 오갔죠. 게다가 하루는 밤중에 혼자 술을 마시고는 자기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자책을 하는데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저 시간이 약이려니 하며 딸의 곁을 지키면서 마음을 달래주는 것뿐이었죠. 하지만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봅니다. 칠흑 같던 서희의 인생에도 다시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조심스럽게 만나게 된 지금의 사위 덕분이었죠. 이름은 장동석이었고 서희보다 5살이 많았어요. 그런데 젊은 나이에 아내와 사별한 아픔을 가진 사람이었고 홀로 고등학생 딸을 키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사실을 알고 저는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서희야, 너 그게 얼마나 힘든 길인 줄 아니? 남의 자식 키우는 게 보통 일인 줄 아느냐고. 네가 또 고생길로 들어가는 거 엄마는 죽어도 못 본다. 하지만 서희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비록 첫 번째 결혼도 엄마 말 안 듣고 실패한 거 알아. 그런데 엄마, 나 한 번만 더 믿어줘. 이 사람은 달라. 아픔이 있지만 어른스럽고 든든한 사람이고 서로 보듬어주며 살고 싶어. 걱정이 됐지만 서희도 많이 고민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결혼을 허락했는데 막상 결혼해보니 제 진한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서희는 장서방과 살면서 많이 행복해했고 긍정적으로 변화가 컸거든요. 물론 서희도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죠. 장서방의 딸 민지는 사춘기 예민한 시절에 엄마를 잃었고 마음의 문을 닫았는데요. 서희는 억지로 엄마 노릇을 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아이의 텅 빈 옆자리를 묵묵히 지켜주었어요. 매일 아침 따뜻한 밥을 지어 먹이고 교복을 다려주며 아이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서희의 진심 어린 마음에 얼음장 같던 아이의 마음도 서서히 녹아내렸고 나중에는 친모녀처럼 아주 잘 지내더라고요. 장서방은 그런 서희의 노력을 너무 고마워했고 장서방도 그만큼 서희에게 또 저에게도 잘하려 노력했습니다. 둘 다 2번째 가정을 이루는 것인 만큼 서로 더 신경 쓰고 노력을 많이 했던 거였죠. 그런 과정을 거치며 그 누구보다 끈끈한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장서방은 인품이 참 훌륭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허락하던 날 제 투박한 손을 꼭 잡고 눈시울을 붉히더군요. 장모님, 서희 씨처럼 귀하고 고운 사람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희 씨 평생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게 귀하게 공주처럼 모시고 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그는 빈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서희에게도 참 잘했고 저에게도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죠. 게다가 장서방은 지역에서 꽤 큰 건설 시행사를 운영하는데요.
자수성가한 알짜배기 사업가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넘쳤는데 그렇다고 결코 돈 자랑을 하거나 거드름을 피우는 법이 없었죠. 그런 사이 덕분에 저는 생전 처음으로 어깨를 펴고 살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서희가 사랑받으며 행복하고 평온한 모습에 저도 그제야 발 뻗고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였죠. 저도 마음에 여유가 생겼고 장서방이 저희 집 생활비까지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일을 하던 습관이 들었는지 또 장서방이 저까지 도와주는 게 마음이 편치는 않더라고요. 아마 서희의 첫 번째 결혼 때 유철민이 저희 딸더러 너네 친정에 몰래 돈 퍼다 준 도둑년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제 마음에 너무 큰 상처로 남았는데 지금도 사위가 제 생활비까지 주려고 하니 걸리더라고요. 물론 지금의 장서방은 그때의 유철민과는 아예 인격 자체가 다른 사람인 걸 알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저도 사지 멀쩡한데 가만히 놀고 먹는 게 영 가시방석이더라고요. 장서방의 마음과 별개로 제 마음 한구석엔 생활비를 거저받기가 미안하고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저는 다시 일을 해야겠다 싶었는데 그걸 알게 된 장서방은 저를 극구 만류했습니다. 장모님, 제발 편히 쉬세요. 용돈이나 생활비는 제가 부족하지 않게 챙겨드릴게요. 이제라도 푹 쉬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그래야죠. 그러면서 제가 일하는 걸 극구 만류했지만 제 고집을 꺾을 순 없었습니다. 아니네, 이 사람아. 내가 사지가 멀쩡한데 어떻게 자네 등골만 빼먹고 있겠나. 몸 성할 때 조금이라도 움직여서 내 용돈이라도 벌고 손주들 과자라도 사줘야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말게. 결국 저는 다시 일을 알아봤더니 장서방은 그러면 차라리 자기 건물에서 일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다른 데서는 처우가 열악할 수도 있으니 자기 건물에서 일을 도와주시라고 했던 거죠. 건물 관리소장은 제가 장모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혹여나 건물 주인이 사위인데 장모를 청소시킨다고 하면 안 좋은 소문이 나거나 사위 체면이 깎일까봐 그랬던 거죠. 장서방은 내내 마음 불편해했지만 저는 오히려 일을 시작하고 나니 그리 마음 편하고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매일 아침 가벼운 마음으로 출근해 건물을 쓸고 닦았습니다. 사위 건물이라 생각하니 더더욱 신경을 써서 관리하고 청소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행복하고 소소하게 잘 지냈습니다. 장서방은 툭하면 일 그만두시라고 저를 만류했지만 저는 그럴수록 더 열심히 청소를 하고 제 몫을 하려 노력했죠. 일을 하고 스스로 돈을 버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고마운 일인가요? 그렇게 하루하루 고맙게 살아가던 어느 날 그 인간 말종 유철민을 다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1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대걸레를 빨아 바닥을 구석구석 닦고 있는데 저쪽 입구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와 함께 낯익은, 아니 꿈에서도 치가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여기 자리가 몫이 좋네요. 위치도 좋고 유동인구도 많고. 왜 저희 장인어른이 꼭 여기여야 된다고 했는지 알겠어요. 설마 하는 심정으로 고개를 들어보니 세상에나 전 사위였던 유철민이었습니다. 4년 전 제 딸을 비참하게 내쫓았던 그 얼굴. 유철민 옆에는 젊은 여자가 팔짱을 끼고 있었죠. 사장님, 사모님, 여기가 우리 시내에서 유동인구 제일 많은 황금입지예요. 베이커리 카페 하시기엔 딱이죠. 서로 못 들어와서 안달난 곳인데 마침 자리가 난 겁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거지만 유철민 옆에 그 여자는 지역에서 꽤나 유명한 대형 베이커리 체인점 대표의 막내딸이었습니다. 유철민은 전에 그 상간녀랑은 헤어진 모양이고 무슨 재주인지 그 부잣집 외동딸을 낚아챈 모양이었죠. 예비 장인이 그 외동딸에게 베이커리 카페를 마련해주겠다고 한 모양이었고 카페 자리를 약혼남인 유철민과 같이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유철민을 보는데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내 딸은 저 인간 때문에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한동안 괴로워했는데 저 인간은 무슨 재주인지 부잣집 딸까지 물어 인생 고쳐보려 하고 있구나 싶어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걸어오던 유철민이 저를 딱 보게 된 거죠. 그는 처음엔 흠칫 놀라며 눈을 크게 뜨더니 이내 제 낡은 작업복과 고무장갑 그리고 대걸레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상황 파악이 끝났는지 그는 비웃음을 띠며 다가왔죠. 이게 누구십니까? 세상 참 좁네 좁아. 여기서 딱 이렇게 마주치다니. 그러면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내리더군요. 하긴 그 딸의 그 엄마지. 무능한 것도 유전이라더니 팔자 어디 가겠어? 서희계는 뭐하고 살아요? 듣자하니 어디 건설하는 남자랑 결혼했다던데. 어디 노가다꾼이라도 한 명 잡았답디까? 제 딸의 이름이 그 더러운 입에서 나오자 당장이라도 들고 있던 걸레반물을 그 면상에 끼얹고 싶을 지경이었죠. 하지만 사인의 건물에서 행패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참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화를 참으며 아무 대꾸도 못하고 있자 유철민은 신이 났는지 옆에 있는 여자에게 그러는 겁니다. 자기야, 내가 말했지. 내가 전에 살던 여자가 허구한 날 생활비로 지네 친정 도와주던 거 걸려서 정 떨어져서 이혼했다고. 이 사람이 그 여자 엄마야. 내 등골이나 파먹으려고 혈안이 돼 있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그때 이혼 안 했으면 나까지도 시궁창에 빠졌을 거야. 여자는 깔깔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머, 오빠 진짜 고생했겠다. 이혼하길 잘했네. 계속 등골 빼먹힐 일 있어? 얼른 가자.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대걸레 자루를 쥔 제 손마디가 하얗게 질리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물며 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렇게 유철민이 제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장모님! 그때 우렁찬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더라고요. 그 익숙하고 듬직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제 사위 동석이었습니다. 말끔한 옷의 장서방이 저 멀리서 저를 발견하고 웃으며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죠. 유철민은 장서방도 고깝게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고 아, 그 노가다 한다는 새사위인가 보네.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자 김 소장이 반갑게 저희 장서방하고 인사를 했죠. 아유, 장 사장님 오셨어요? 1층 상가 계약건으로 손님을 모시고 왔거든요. 그 말에 유철민이 미간을 찌푸리며 그러더라고요. 그걸 이 사람한테 왜 말하세요? 그 말에 김 소장이 말했죠. 왜 말하긴요. 이분이 이 건물 주인이니까 말하죠. 계약을 하려거든 이분과 해야 되니까요. 예? 유철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좀 전에 저한테 장모님이라고 부른 남자가 이 건물의 사장이라고 하니 엄청 당황한 거죠. 이 건물 주인이라고요? 유철민이 당황하며 장서방을 위아래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동석이는 유철민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장모님, 너무 힘든 일까지 하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저 진짜 서희한테 혼날 것 같아요. 그만하시고 저랑 식사하러 가세요. 김 소장님, 손님에게 상가 소개 잘 부탁드리고 나중에 계약하실 것 같으면 연락 부탁드려요. 장모님, 어서 식사하러 같이 가세요. 장서방의 말에 유철민은 입을 떡 벌린 채 뻐끔거리며 쳐다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장서방, 이 사람을 공교롭게 여기서 다 보게 됐네.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서희 그 전남편이라는 그 작자야. 오랜만에 마주쳤는데 나 보자마자 아직도 이러고 사느냐고 비아냥거리네. 사람 쉽게 안 변한다더니 아직도 똑같네, 똑같아. 제 말을 듣자마자 장서방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평소 장서방은 사람 좋고 서글서글한데 미소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싸늘하게 유철민을 한번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김 소장에게 김 소장님,
예, 사장님. 이분한테는 저희 매장 계약할 생각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라고 하고 다른 분 하신다는 분 있으면 연락 주세요. 장서방의 단호한 말에 유철민의 얼굴이 흑빛이 되더라고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저희가 한다고 했는데. 어딨긴 여기 있죠. 내 건물인데 내 마음이지. 그쪽이랑은 계약할 생각 전혀 없으니까 당장 나가세요. 상황이 급변하자 유철민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 옆에 여자도 어떡하냐고 발을 동동 거리더라고요. 하지만 유철민은 자존심을 부리면서 어이가 없다며 넘쳐나는 게 건물인데 자기들이 손해냐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더러 하! 최서희가 뭔죄주인지 돈 많고 순진한 남자 잘도 꼬셨나 보네. 아주 팔자 폈겠어. 그러는 겁니다. 저도 그 말에 눈이 뒤집혔는데 저보다 먼저 장서방이 유철민의 멱살을 휘어잡았습니다. 등치 좋고 힘 좋은 장서방이 유철민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멸치마냥 흔들리더라고요. 당신 입 조심해. 어따 대고 남의 아내를 함부로 입에 올려. 내가 들은 얘기가 한두 개가 아닌데 뭐 잘났다고 그딴 소리야. 장서방이 으름장을 놓자 유철민은 겁에 잔뜩 질렸지만 옆에 지 약혼녀도 있다 보니 쪽팔린지 욕을 퍼부으며 놓으라고 퍼덕퍼덕 거리더라고요. 그렇게 장서방이 유철민을 확 뿌리치자마자 이번엔 제가 대걸레를 들고 유철민에게 확 위협을 했습니다. 유철민은 으악 소리를 내며 미쳤느냐고 소리를 내더라고요. 내 딸 눈에 피눈물 내더니 모자랐다고 그딴 소리야. 우리 집 무시하고 우리 딸 개고생 시킨 것도 모자라서 신혼집에 여자까지 데리고 와서 바람질이나 핀 더러운 인간이 사람 새끼냐? 남의 눈에 눈물 내면 네 눈엔 피고름이 나오는 법이야. 썩 꺼져. 우리 사이 건물 더럽히지 말고. 제 말에 유철민은 재수가 없다느니 욕을 했고 장서방이 다시 한번 말해보라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그러자 결국 씩씩대더니 꽁지가 빠져라 도망가더라고요. 저희 장서방은 김 소장에게 유철민과 같이 온 여자에 대해서 물었고 그러면서 유철민 옆에 여자가 지역 유명 베이커리의 대표 딸이라는 얘기도 하게 되었죠. 장서방은 지역 유지들과도 친분이 두터웠기에 그 베이커리 대표 연락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장서방은 곧바로 전화를 연결했고 정중하지만 뼈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대표님. 저 장동석입니다. 안녕하셨죠? 다름이 아니라 대표님 따님이 베이커리 카페 매장 자리를 알아보러 저희 건물에 왔던데 함께 온 약혼남인지 뭔지 남자 때문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유철민이라고. 들어보니 따님분 남자친구라고 하던데 맞나요? 하여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시나 싶어서요. 사실 제 아내 전 남편인데 아주 악질에다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외도까지 저지른 인간이에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한테 누명까지 씌워 내쫓고요. 아주 질이 안 좋은 친구입니다. 게다가 지금 제 건물에서 저희 장모님께 행패까지 부렸고요. 따님 인생이 걸린 문제라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핸드폰 너머로 그 대표의 분노 섞인 고함 소리가 쩌렁쩌렁 들리더라고요. 아마 그 대표 앞에서는 설설 기었을 테고 그런 인간인지 몰랐던 모양이었죠. 그 후로 당연히 유철민의 결혼은 파토가 났습니다. 유철민은 지 약혼녀와 베이커리 대표에게는 오히려 저희 딸이 외도를 하고 잘못을 한 것처럼 자기는 피해자인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더군요. 하지만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대표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그의 딸하고도 헤어지라고 했답니다. 유철민이 정신 못 차리고 매달리니 사람 시켜서 흠씬 두들겨 때리기까지 했다는 소문도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팔자 고쳐보려던 유철민은 결국 모든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참하게 버림을 받았던 거죠. 저는 저희 사위 덕분에 그 치졸하고 야비한 전사위 유철민에게 한 방을 먹인 것 같아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 후 식사 자리에서 장서방은 신용카드 한 장을 주더라고요. 장모님, 아무리 생각해도 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청소일 그만두시고 제가 모자람 없이 용돈 넉넉히 드릴 테니까 서희랑 여행도 다니시고 친구분들이랑도 자주 만나고 좀 편안하게 사세요.
저 장모님 호강시켜드릴 능력 차고 넘칩니다. 돈 걱정 전혀 마시고요. 장서방의 말에 서희가 옆에서 제 손을 잡으며 울먹거렸습니다. 그래 엄마, 이제 고생 그만해. 그동안 나 때문에 마음고생한 거 동석 씨랑 내가 다 갚으며 살 테니까. 활짝 웃는 딸의 얼굴과 그런 딸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듬직한 사위를 보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벅찬 감동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지난 세월 가난 때문에 딸에게 죄인처럼 살았던 제 마음의 짐이 비로소 내려지는 순간이었죠. 인과 응보라는 말 정말 있나 봅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제 눈엔 피눈물 난다는 옛말 하나도 틀린 게 없죠. 유철민 그 인간은 평생을 후회와 비참함 속에서 살 거고 반면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딸 서희에게는 이렇게 큰 복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든든한 사위와 효녀딸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녀까지. 우리 가족이 지금처럼만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 그거 하나면 충분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